마취 직전 박기철이 중얼거렸다. 내 엄마, 내가 아니었으면 거지 꼴났을 거야.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지. 한서윤의 손에서 메스가 무겁게 느껴졌다. 의사로서의 사명과 딸로서의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얼어붙고 마취과 의사가 눈치를 봤다. 이 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손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한서윤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절단을 선택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학병원의 외과 수술실에서 한서윤은 오늘도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응급수술이 벌써 3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죠.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복부를 정밀하게 절개하며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놀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됐습니다. 지혈 준비해 주세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서윤 교수는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정밀한 절단과 봉합수술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그녀의 지시 한마디에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간 손상 부위를 봉합하겠습니다. 실을 준비해 주세요. 한서윤의 손은 마치 섬세한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의 손처럼 움직였습니다. 마흔을 앞둔 나이지만 그녀의 집중력과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수술용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보는 환자의 상처 부위에서 그녀는 생명의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맥박 안정적입니다.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의 보고에 한서윤은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그녀가 지난 15년간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수술이 끝나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는 한서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를 차갑다고 말했지만 환자들에게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다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을 나서며 한서윤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환자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으로 지쳐 보이는 아내와 어린 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서윤은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 어린 딸은 한서윤의 손을 붙잡고 아빠가 언제 깨어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자신처럼 이 아이는 아빠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이미 병원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에도 더 지난 기억이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의 거실에서 엄마 김정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 코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부어오른 얼굴, 그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주먹을 휘두르던 새아빠 박기철의 모습이 악몽처럼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5살이던 한서윤은 화장실 구석에 숨어서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쳐주겠다고 말이죠.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어두운 다짐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의 폭력적인 손을 영원히 멈춰 세우겠다는 복수의 다짐이었죠. 한 교수님, 오후 수술 스케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후에도 2건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나는 담낭 절제술이고 다른 하나는 맹장 수술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들이었지만 그녀는 어떤 수술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식당에서 동료 의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서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최근 의료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낸 안부 메시지에 엄마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작 전화 통화는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까 봐서였습니다. 오후 수술들도 무사히 마치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한서윤은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그녀는 오늘 하루도 여러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안부 인사만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한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 집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며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수술했던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환자들은 회복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에게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테죠. 침대에 누워서도 한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게 지났지만 박기철에 대한 증오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되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분노는 더욱 복잡해졌죠.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깊게 잠들지 못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을 나선 것이었죠. 병원 로비는 아직 한적했고 청소부 아저씨만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의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외과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서윤은
오늘 예정된 수술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갑상선 수술이 있고 오후에는 담낭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모두 그녀에게는 일상적인 수술들이었지만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는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실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한서윤은 어젯밤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이 꿈에 나타났었죠. 그런 꿈을 꿀 때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환자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아침 회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회진은 그녀에게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회복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했죠. 첫 번째 병실에는 일주일 전에 수술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서윤을 보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서윤은 자신이 의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병실의 중년 남성 환자는 어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가족들이 밤새 간병하느라 지쳐 보였지만 환자가 무사히 깨어난 것에 안도하고 있었죠. 한서윤은 그들에게 회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의사실로 돌아온 한서윤은 오늘 하루 스케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수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환자 차트들을 미리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거든요. 갑상선 수술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양성 종양 제거가 목적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목 부분의 섬세한 신경들을 다뤄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했죠. 한서윤은 수술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며 준비했습니다. 오전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한서윤은 평소와 같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환자의 목 부분을 정밀하게 절개하며 종양 위치를 확인했죠. 다행히 종양은 예상했던 위치에 있었고 주변 조직과의 유착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종양 제거 완료했습니다. 출혈 여부 확인해 주세요. 수술은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환자의 상태도 안정적이었고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한서윤은 수술복을 벗으며 다음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식당에서 동료 의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서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최근 의료계 이슈들과 새로운 수술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낸 안부 메시지에 엄마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작 전화 통화는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까 봐서였습니다. 오후 2시 담낭 제거 수술을 준비하던 한서윤에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응급 환자가 또 들어왔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한서윤은 담낭 수술을 동료 의사에게 맡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그녀는 어떤 응급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기철 50대 남성 환자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화 말기 상태에서 손목 부위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즉시 절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트를 받아든 손이 심하게 떨렸죠. 20회도 더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기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엄마를 때리던 그 손,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그 목소리, 집안을 지배하던 공포의 분위기가 모두 되살아났죠. 15살 때까지 그 집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한서윤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한서윤은 응급실 침대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죠. 20회 넘게 얼굴을 보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박기철이었습니다. 간경화로 인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도 많이 말랐지만 그 사람 특유의 험악한 인상은 여전했죠. 박기철은 고통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손목 부위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즉시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꼭 교수님께 수술을 부탁하신다고 했는데요. 환자가 교수님 의부사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한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부사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과 엄마의 삶을 파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철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죠. 20회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호자분과 먼저 상담을 하겠습니다. 한서윤은 간호사에게 말하며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엄마일까요? 아직도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온갖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한서윤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20회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엄마인 김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딸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서윤이 기억하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었죠. 다만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를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엄마는 항상 상처투성이었죠. 얼굴에 멍이 들어 있거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어린 한서윤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던지 모릅니다. 괜찮다. 나야 늘 그렇지 뭐. 오히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김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컸거든요. 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그런 환경에서 키웠는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직도 그 사람과 함께 살고 계세요?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그 사람을 떠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한서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였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간이 완전히 망가졌지. 요즘엔 예전만큼 힘도 없고 많이 약해졌어. 가끔은 화를 내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서 못 낼 정도야. 엄마의 말을 들으며 한서윤은 박기철의 현재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강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몸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서윤아, 김정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는 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죠. 그 사람을 정말 살려줘야 할까? 엄마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서윤은 깜짝 놀랐죠. 당연히 살려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와 절망, 그리고 어쩌면 해방에 대한 갈망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겠어, 서윤아.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다 알잖아. 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런데 막상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김정숙의 말에서 한서윤은 엄마의 복잡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움과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복잡한 애증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관계였다고 해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서윤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그 침묵 속에서 한서윤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말이야.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고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한서윤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아,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제 의무예요. 한서윤은 의사로서 해야 할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살려야 할까요?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엄마도 자신도 더 편해질 텐데 말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한서윤은 다시 박기철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수술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병실 문 앞에서 한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박기철의 목소리였죠. 그 소리를 듣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파할 때도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문을 열자 박기철이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온 모양이었죠. 한서윤을 보자 그의 눈에서 기이한 빛이 났습니다.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어떤 계산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서윤아. 이렇게 큰 의사가 되다니. 박기철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불쾌한 어조는 남아 있었죠. 한서윤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로서만 대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차갑기는. 역시 공부 잘하더니 성격도 까칠해졌네. 그래도 내 손에 내 목숨이 달린 셈이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잘 좀 해줘야지. 박기철의 말에 한서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예정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정이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 중에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악몽 같은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만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한서윤은 박기철의 손목 상태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 장갑을 끼고 그의 손을 만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어린 시절 자신과 엄마를 때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괴사로 인해 검게 변색되고 부어올라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손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었습니다. 괴사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죠. 악취도 심했고 조직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말로 절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습니까?
이 정도면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한서윤이 의학적 호기심으로 물었지만 박기철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죠. 병원 가기 싫어서 그냥 참고 있었지 뭐.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뭘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그런데 내 엄마가 자꾸 병원 가자고 성화를 부리더라고. 그 말에서 한서윤은 박기철이 이미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경화 말기 환자들이 보이는 체념과 절망이 그의 목소리에 깔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병실을 나오려던 한서윤에게 박기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여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요리도 못하잖아.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에 한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왜 아직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에요. 한서윤이 차갑게 말했지만 박기철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린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죠. 거실에서 엄마를 때리고 난 후에 내던지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강하다고? 그 여자가 내가 한 번만 소리 질러도 벌벌 떨던 년이 강하다고? 박기철의 모독적인 말에 한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죠. 병실을 나온 한서윤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억눌러왔던 분노와 증오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수술 준비를 위해 의료진들을 소집해야 했지만 한서윤은 잠시 병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여름 한서윤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때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술에 취한 박기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고 기분이 매우 나빠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돈을 벌어다 주는 줄 아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밥은 또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는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사실 박기철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주먹이 날아왔고 엄마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죠.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한서윤이 방에서 뛰어나왔지만 박기철이 그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당장 방으로 들어가. 한서윤은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맞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방으로 돌아가서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과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한서윤의 방으로 와서 상처난 얼굴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서윤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한서윤은 엄마의 부은 눈과 멍든 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짐했죠. 꼭 의사가 되어서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휴게실에서 나온 한서윤은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정숙은 병원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엄마. 한서윤이 다가가자 김정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수술은 언제 하는 거니? 곧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한서윤은 엄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엄마와 마주 앉으니 감회가 새로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먹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세요? 저 때문이었나요? 김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처음에는 너 때문이기도 했어. 혼자서 널 키우기가 두려웠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일단 생활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도 그랬어. 그럼 제가 독립한 후에는 왜요? 그때는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삶을 상상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20년 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져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엄마의 말을 듣자 한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했죠. 왜 엄마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엄마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도 엄마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알아. 다 기억해. 그래서 가끔은 정말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야.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은 엄마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모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어요. 의식을 잃으시고 열이 갑자기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서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시작하세요. 모든 의료진을 소집하고요. 엄마를 뒤로 하고 한서윤은 병동으로 뛰어갔습니다. 박기철의 병실에 도착하자 정말로 그의 상태가 급변해 있었습니다. 의식은 거의 없었고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쇼크 상태입니다.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보고에 한서윤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응급수술실로 이송하세요. 지금 당장요. 박기철을 수술실로 이송하며 한서윤은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특히 간경화 말기 환자의 경우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한서윤은 우연히 병원 보안실 모니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오후 박기철이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간호사의 팔을 잡아 비틀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신들아, 물 좀 제대로 줘. 내가 누군지 알아? 모니터 속 박기철은 여전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한서윤의 가슴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아픈 와중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준비실에서 손을 씻으며 한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수술을 앞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손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마취실에서 박기철이 실려오자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 험악한 인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박기철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한서윤은 의료진들에게 말하며 박기철의 바이탈 사인을 점검했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낮았고 맥박도 불규칙했지만 마취에는 문제없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말기 환자의 수술은 언제나 위험이 따랐죠. 집도의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한서윤이 말하자 간호사들이 수술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 가위, 지열 겸자들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차례대로 놓였죠. 평소라면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기구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며 한서윤은 박기철의 손목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괴사가 진행된 부분과 정상 조직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손목 위쪽에서 절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절개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윤이 메스를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박기철이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그 계집애 어디 갔어? 또 도망쳤나?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지배욕의 표현이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마취과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의사였고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첫 번째 절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며 들어가자 붉은 피가 솟아났죠. 간호사가 즉시 지혈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환자의 특성상 출혈이 멈추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보조의사가 말했지만 한서윤은 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갔죠. 만약 이대로 출혈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육과 힘줄을 하나하나 절단해 나가며 한서윤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싸웠습니다. 이 손이 엄마를 때렸던 바로 그 손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금 자신이 그 손을 영원히 없애고 있는 것일까요? 신경 절단 부위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세요. 보조의사의 말에 한서윤은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환자에게 더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기철이 또다시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 내가 아니었으면 거지꼴 났을 거야.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서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손이 떨리고 계세요. 간호사의 지적에 한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이죠. 메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한서윤은 메스를 내려놓고 수술대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수술대로 돌아온 한서윤은 절단 부위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죠. 뼈를 절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깔끔하게 잘라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전기톱을 사용해 뼈를 절단하는 순간 한서윤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엄마를 괴롭혔던 그 손이 드디어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런 감정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절단 완료했습니다.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절단된 손목 부위를 봉합하며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복수를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봉합이 진행되는 동안 박기철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도 약해졌죠. 강경화 환자의 수술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합제를 투여할까요? 마취과 의사가 물었지만 한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투여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승합제 투여하세요. 결국 한서윤은 의사로서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승합제를 투여한 후 박기철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도 규칙적으로 돌아왔죠. 수술은 의학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봉합 완료했습니다. 회복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서윤은 수술복을 벗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박기철은 살아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회복실로 향하며 한서윤은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할까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박기철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정숙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을 보자 그녀는 급히 다가왔죠. 서윤아, 수술 어떻게 됐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서윤의 대답을 들은 엄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어떤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죠.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박기철이 마취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서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부위는 깔끔하게 봉합되어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수술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바이탈 체크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혈압과 맥박 모두 안정적입니다. 곧 의식을 회복할 것 같아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수술 기록에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절단 수술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죠.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보다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철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마취 때문에 초점이 흐릿했지만 점점 또렷해져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박기철이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 팔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표정이 급변했죠. 붕대로 감싸인 절단 부위를 보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이 어디 갔어? 박기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부득이하게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뭐, 절단? 내 허락도 없이? 박기철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후 쇠약감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죠.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한서윤의 말에 박기철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보호자? 그 여자가 뭘 안다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의 소리에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기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선생님,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계셔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기철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손을 잘라놓고 조용히 하라고. 그 순간 한서윤은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언을 일삼고 있었거든요. 손은 없어져도 그의 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서윤이 의사로서 조언했지만 박기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정? 내 손을 잘라놓고 안정하라고? 너 이것 때문에 책임져야 할 줄 알아. 그 말을 들으며 한서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만족감 같은 것이었죠. 이제 박기철은 예전처럼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왼손은 남아 있었지만 오른손잡이였던 그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며 김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박기철을 보자 그녀의 표정도 복잡해졌죠.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김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지만 박기철은 그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허락해서 내 손을 잘랐다면서? 넌 정말 뭘 생각하고 산 거야? 박기철의 폭언에 김정숙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죠. 완전히 위축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박기철의 말에 한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았다면 확실히 사망했을 거예요. 사망이면 어때? 그게 내 선택이잖아. 박기철의 말에 회복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 모두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한서윤도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죽는 것이 나았을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살렸지만 동시에 그의 폭력적인 힘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심판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박기철의 상태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했죠. 자신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병원을 고발할 거야.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한 것부터가 의료사고라고. 박기철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한서윤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이 의료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서윤은 병실에서 박기철과 김정숙의 대화를 우연히 들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내용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박기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죠. 괜찮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돼. 김정숙이 위로하자 박기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내가 이 꼴이 된 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말이죠. 한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박기철이 한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한서윤이 다가가자 박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복수한 거지? 그 질문에 한서윤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접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을 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래, 그렇게 포장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손을 잘랐는지 말이야. 박기철의 말에 한서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었죠. 그래도 좋아. 어차피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준 기억도 없으니까. 하지만 기억해둬. 손은 없어져도 내가 죽은 건 아니야. 박기철의 말에서 여전한 위협을 느끼며 한서윤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한서윤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기철이 떠나는 날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 끝나지 않은 듯한 찜찜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로 향하며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의무였죠. 병실 문을 열자 박기철이 침대에 앉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손 하나로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하겠습니다. 한서윤이 말하자 박기철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검진? 이제 와서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야? 이미 내 손은 없어졌는데. 한서윤은 감정을 억누르며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봉합 상태는 양호했고 감염의 징후도 없었죠.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회복 과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복 상태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외래 진료? 웃기지 마. 다시는 이 병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박기철의 말에 한서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때 김정숙이 짐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엄마를 본 한서윤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서윤아. 오히려 내가 고생했지. 김정숙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기철이 휠체어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한 일? 그래, 정말 당연했겠지. 복수할 기회가 왔으니까. 그 말에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숙은 남편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한서윤은 차갑게 박기철을 바라보았죠. 복수라는 말은 취소하세요. 저는 환자를 살렸을 뿐입니다. 환자를 살렸다고? 그래, 살렸지. 하지만 동시에 날 망가뜨렸어. 이제 만족해? 박기철의 도발적인 말에 한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만족하냐고요? 네, 만족합니다. 한서윤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박기철과 김정숙 모두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엄마를 때리던 그 손, 저를 위협하던 그 손이 사라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서윤의 말에 박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 계집애가 감히 나한테. 박기철이 왼손을 들어 한서윤을 때리려 했지만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벌써 폭력을 행사했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죠. 보세요. 예전 같았다면 벌써 저를 때렸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한서윤의 말에 박기철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뭐요? 얼마나 잘해줬다는 말씀이세요? 한서윤이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린 것도, 저를 위협해서 벌벌 떨게 만든 것도,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든 것도 모두 잘해준 거라는 말씀인가요? 박기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지적당하자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김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서윤아.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한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이 말은 꼭 해야 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분명히 말해야 해요. 한서윤이 박기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었어요.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먼저 치료하고 싶었던 사람은 당신에게 맞은 엄마였어요. 박기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죠. 엄마가 또 맞지는 않을까, 제가 또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했어요. 김정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저는 깨달았어요. 한서윤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진짜 치료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요. 당신의 손을 절단한 건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박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 더 이상 누구도 당신에게 맞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엄마도, 저도, 그리고 다른 누구도요. 한서윤의 말에 박기철은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폭력이 영원히 제한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물론 왼손은 남아있지만 오른손잡이였던 당신에게는 큰 차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예전처럼 힘도 없고요. 김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다 끝났어. 한서윤은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박기철이 휠체어에서 한서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만족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당신의 폭력이 끝난 거죠. 한서윤이 말하며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윤아. 문 앞에서 박기철이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자. 정말로 후회 안 해? 의사로서 환자를 이용해서 복수한 거 말이야. 한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치료였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치료였죠. 그렇게 말하고 한서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박기철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술을 마친 후에도 계속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오늘도 복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서윤은 수술복을 벗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순수하게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쁨이었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로서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의 인사에 한서윤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죠. 모두들 고생했어요. 덕분에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동료들도 한서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실력 있고 냉정한 외과 의사였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더해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서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엄마였죠. 예전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주저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서윤아,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의 목소리에서 한서윤은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딸과 오랜만에 저녁 한번 먹고 싶어서. 괜찮겠니?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끄는 한서윤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것이 정말 오래였거든요. 저녁 약속 장소는 집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도착했을 때 김정숙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를 본 순간 한서윤은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가 많이 달라 보이세요. 한서윤이 말하자 김정숙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있거든. 두 모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미안했어. 김정숙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그런 환경에서 키워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을 떠날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한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맞아, 정말 끝났구나. 김정숙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사실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로 했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한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용기가 없었지.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됐어.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김정숙이 찻잔을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똑같더라고. 손은 없어져도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비뚤어졌지. 맨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엄마 혼자 살 수 있으세요?
한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정숙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나도 젊을 때는 혼자 살았잖아. 그리고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어.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한서윤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엄마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서윤아, 너는 괜찮니? 그 사람 수술하면서 힘들지 않았어? 김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했어요. 의사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요. 옳았다고? 네. 의학적으로도 필요한 수술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 일이었어요. 그 사람도 생명을 구했고, 우리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김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손이 없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평안함을 느꼈어. 더 이상 맞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두 모녀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앞으로는 자주 보자. 이제 엄마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네, 엄마. 저도 그러고 싶어요. 헤어지기 전에 김정숙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한서윤은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과 엄마 모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며칠 후 한서윤은 병원에서 평소와 같이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다친 젊은 환자의 팔 수술이었죠. 복잡한 골절이었지만 한서윤은 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환자가 회복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서윤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한서윤은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말입니다. 수술실을 나서며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한서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서윤은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서윤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밝은 목소리에 한서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한서윤은 병원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한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이 손은 이제 오직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복수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치유의 목적으로만 메스를 들겠다고 다짐했죠. 새벽이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딸이 된 기분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